주위를 둘러보면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개인 용기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을 볼 때 비닐봉지 대신 집에서 가져온 장바구니를 꺼내는 이들이 있으며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일회용 수저나 포크를 사용하는 이들도 있죠. 아주 조용히 그리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생활의 단면들. 바로 플라스틱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만일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것들을 모두 외면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불편을 가져올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가 플라스틱 프리를 외치고 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이유. 우리는 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평구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은은한 커피향이 배어있는 공간.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풍경은 여느 카페와 다름이 없는데요.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보다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이곳의 매력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보통의 매장에선 테이크아웃용으로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텐데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저희가 일회용품 안 쓰고 있는데 텀블러 빌려드려도 될까요? 아, 제가 텀블러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빌려드려요. 그냥 빌려드리고 편하실 때 일주일 안에 갖다 주시면 돼요. 아, 일주일 안에? 이거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 하는데 텀블러를 대여해 주는 곳. 대여 노트에 연락처와 주소를 적으면 주문한 음료를 텀블러에 담아줍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카페의 전략인데요. 보온 기능이 있는 텀블러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텀블러의 회수율이 100%가 될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을 텐데요. 카페 운영자의 특별한 의지가 느껴지는 텀블러 대여 정책. 언제부터 시작한 걸까요? 2012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그 전에 숲동이 놀이터라고 하는 생태육아 품앗이 공동체 활동을 했었던 엄마들이에요. 환경단체 활동도 열심히 했던 엄마들이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것이 처음으로 시작한 게 이제 일회용 컵 안 쓰기, 빨대 안 쓰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커피 전문점과 함께 커피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 또한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2015년 기준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은 약 250억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인당 1년에 약 500개의 플라스틱 컵을 쓰레기로 배출한다고 볼 수 있죠.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떼어놓을 수 없는 빨대 또한 같은 비율로 배출되는데요. 아이스 음료를 마실 경우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사용하는 시간은 약 5분. 단 5분의 편리함을 위해 우리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마을 주민이자 어머니들이 모여 운영하는 에코 카페.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이들의 생각은 작은 실천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함이 전혀 없는 건 아닐 텐데요.
대여한 텀블러를 반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텀블러 설거지거리도 만만치 않죠.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빨대가 정 필요한 이들을 위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빨대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빨대 없이도 우리는 아이스 커피나 과일 주스를 마실 수 있습니다. 단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데 한때는 이 가치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거북이 코에 빨대가 들어있는 그런 사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유하게 되면서 나의 작은 실천이 없이는 변하지 않는구나를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텀블러를 빌려가신 분이 너무 좋다고 그 텀블러에다가 맛있는 음료를 다시 담아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노력한 7년의 시간은 이들에게 있어 결코 쉽지 않는 도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하나하나 모인다면 누구에게나 보이는 거대한 물결을 이룰 텐데요. 폐플라스틱 대란을 잠재울 수 있는 해법은 결국 개인의 의지와 실천일지도 모릅니다. 네, 저희는 일단 소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고요. 만약에 이런 활동들이 좀 더 적극적이어진다면 저희가 기후위기라든지 아니면 더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커질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0년 전까지 플라스틱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869년 당시 미국 상류 사회에선 당구가 유행이었는데요. 코끼리 상으로 만든 당구공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상아를 대체할 물질을 찾으려 연구를 하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 바로 최초의 천연수지 플라스틱입니다. 이후 30여 년이 지난 1906년 미국의 화학자 리오 베이클랜델은 페놀과 폼 알데하이드를 반응시켜 최초의 합성 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베이클라이드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내구성이 뛰어나고 절연성이 있으며 부식이 되지 않는 값싼 소재. 이것이 합성 수지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 시대의 출발을 알렸죠. 플라스틱이라는 게 이게 정말 너무나 이게 좋은 소재잖아요. 좋은 소재고 또 가공하기 쉽고 또 이게 이게 우리가 취급하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철을 대체하는 용도, 하여튼 재료로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환경 내에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그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각종 생활용품부터 자동차, 비행기, 우주 발사체까지 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못하는 건 없다고 할 정도로 물성이 뛰어난 이 소재는 세계의 발명품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현재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감당하지 못해 바다로 땅으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 플라스틱의 썩지 않는 성질은 이제 빛이 아닌 그림자가 되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또한 플라스틱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썩지 않은 채 지구를 돌아다니고 있는 플라스틱은 미세한 형태가 되어 생물의 몸속으로 침입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2018년 1월) 세계 폐플라스틱 중 50%를 처리했던 중국이 폐기물 수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갈 곳을 잃은 선진국들의 폐플라스틱은 쓰나미가 되어 동남아시아를 강타하고 있죠. 이러한 플라스틱 처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심각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 무려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1980년대의 쓰레기, 70년대 쓰레기를 요즘 이제 땅을 이렇게 파다 보면 나와요. 그럼 그 쓰레기 중을 이렇게 쭉 보면 그 라면 봉지라든가 플라스틱은 그대로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매립을 하더라도 이거는 분해가 안 되고 자연 환경에 계속 되게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석유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소각을 해서 열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물질 재활용이죠. 문제는 이제 그 요즘 플라스틱이라는 게 단일 성분으로 만들어진 게 거의 없잖아요. 열 안정제라든가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가 첨가되고 또 거기에 또 폴리에틸렌과 폴리피놀이 섞여 버리고 그런 복합 재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활용을 못 해요. 누군가는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무려 500년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플라스틱이 이 세상에 등장한 지 150년 정도가 지났으니 그 누구도 플라스틱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것을 보지 못한 셈이죠. 이미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만큼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계 각국에선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에 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선 지난 2018년 12월 비닐봉투, 스티로폼, 그리고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안이 통과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뉴욕과 밴쿠버 내 식당이나 술집에서 일회용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실행됐고 유럽연합은 2021년까지 플라스틱 면봉, 빨대, 풍선 막대, 식기 등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지난 12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탈석탄, 탈내연기관화와 함께 탈플라스틱이 주요 정책으로 반영됐는데요.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친환경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제품 감량과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제로 시대를 향하여 세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 공장. 이곳은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의 원료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는 분해성 수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무엇이고 또 이러한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일반 비닐 같은 경우는 국내 실정상 이제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소각 시에는 뭐 다이옥신이나 뭐 이산화탄소, 카드뮴 등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환경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다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생분해 봉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매립 시에는 100% 자연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소각 시에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이옥신이 검출이 없고요. 카드뮴이나 납 등도 검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의 문제인 그 지구 온난화라든지 그리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있어서 생분해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해성 플라스틱은 옥수수 등 식물유래 재생 가능한 물질인 바이오매스의 함량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해 화학, 생물학적 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입니다. 석유 자원에 의지하지 않고 자연에서 원료를 지속적으로 수급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인데요. 바이오매스 함량이 50% 이상으로 플라스틱으로서의 기능이나 물성에 관련한 소재를 첨가하지만 일정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완전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의미합니다. 이곳에선 생분해 비닐봉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재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원료가 준비됐는데요. 대체 플라스틱인 PBAT와 무기물 충진제인 탄산칼슘, 그리고 옥수수 젖산 성분인 PLA입니다. 주 재료인 PBAT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성형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보완제가 필요한데요. 생분해 비닐봉투의 일정 강도를 맞추기 위해 탄산칼슘과 PLA가 보조제로 첨가되는 것이죠. 첫 번째 탄산칼슘은 무기물 충진제이고, 두 번째 PBAT는 기존의 생분해 원료라고 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남는 성분들이 많았는데 PBAT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도 남지 않는 그런 원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PLA는 쉽게 말하면 옥수수 젖산인데 100% 인체에 해가 없는 그런 물질이죠. 옥수수에 나온 그런 물질이죠. 원재료들을 혼합한 다음엔 압출과 냉각이 이루어집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소재가 압출기를 지나며 반죽 형태에서 가늘고 길게 뽑혀 나오는데요. 냉각 단계를 거쳐 이렇게 가는 줄의 형태로 만드는 이유는 소재를 잘게 잘라 펠릿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는 제품 성형 단계로 넘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회용품의 모습으로 탄생하는 것이죠. PLA와 PBAT로 이루어진 원료로는 그 제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 비닐빛 페트병 그리고 플라스틱 대체품으로는 사용하기가 불가합니다. 그 제품 강도 및 내열성 등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저희 첨가제는 제품 강도 및 그 내열성을 보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성형과 사출품을 플라스틱과 대등한 스펙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매립 시 자연 분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품의 강도와 내열성 부분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최근엔 첨가제와 원료의 배합 기술이 발전하며 일반 플라스틱 제품과 대등한 강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 또한 바이오매스 50% 함량의 고강도 비닐 봉투인데요. 바이오매스 함량을 높이면서 인장력과 강도를 올리는 일이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합성수지 비닐봉투에 이미 익숙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같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조하는데도 생분해성의 경우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생분해성 제품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합성수지 비닐봉투의 물성 기준에 맞춘다고 합니다. 소재가 지닌 한계를 넘기 위해 첨가제 합성 기술과 물성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이들. 한 장의 생분해 비닐봉투 속에는 만드는 사람들의 기술과 노력,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분해 봉투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합성 수지에 비해 인장 강도, 신장률은 뛰어나지만 인열 강도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 연구소 쪽에서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장 내부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생산 설비. 이 장비를 활용해 만들고 있는 건 우리에게도 익숙한 박스인데요. 특이한 게 있다면 박스 생산 과정에서 접착제를 도포한다는 겁니다. 테이프 대신 친환경 접착제를 사용함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박스를 만드는 거죠. 저희 박스에는 테이프를 쓰지 않는 대신 그 친환경 접착제가 미리 도포되어 고객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럼 고객은 쉽고 빠르게 포장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제품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박스는 모양대로 접은 후 테이프로 고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테이핑 시 최대 100데시벨 정도의 소음이 발생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안겨주죠. 테이프가 필요 없는 친환경 택배 박스는 일반 박스의 단점을 보완해 만들어졌습니다. 박스에 양옆을 눌러 상자의 모양을 만들고 끝을 끼우기만 하면 테이프 없이 박스 포장을 할 수 있죠. 처음에 개발하게 된 거는 그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게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인지하면서 점점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을 없애는 그런 패키징으로 지금 발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택배 박스의 장점은 박스가 맞닿는 면에 접착제가 있어 테이프를 쓰지 않고도 포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한다고 하니 택배로 인해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친환경 택배 박스는 재단된 박스를 조립해 끼우거나 접착제로 고정하기 때문에 박스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를 쓰지 않음으로써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체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그 플라스틱이나 비닐에 대한 대체품을 만들고 있고 그 제품들이 점점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쓰레기들은 점점 양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배 포장 폐기물은 테이프뿐만이 아닙니다. 일명 뽁뽁이라고 불리는 비닐 완충제, 에어캡의 사용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최근 이곳에서는 에어캡을 대신할 수 있는 포장 박스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친환경 박스 개발에 한창입니다. 박스 자체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해 비닐 완충제 사용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죠. 한 장으로 된 종이 상자를 접어서 이런 굴곡을 만들어서 외부 충격에서 제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자입니다. 접히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아서 굴곡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들을 접었을 때 선과 선들이 잘 맞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틀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맞물릴 수 있게 좀 정밀하게 작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조립식 장난감처럼 보이는 완충 박스.
상자를 여러 번 꺾어 접어 내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물건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상자 안에 물건을 담고 떨어뜨려 봤습니다. 보통 박스 내에 완충제가 없다면 물건이 이리저리 흔들리다 파손되고 마는데요. 완충 박스는 물건이 상자 외벽에 닿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 완충제 없이도 충격에서부터 물건을 보호할 수 있죠. 택배로 움직이는 많은 물건들 중에 완충제, 플라스틱 완충제나 비닐 뽁뽁이가 굉장히 많은 쓰레기량을 배출하는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완충 박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1인당 택배 이용 횟수는 49회로 2000년에 비해 약 20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택배 박스에는 테이프와 에어캡을 사용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택배 포장으로 인한 플라스틱 사용이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데요.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더욱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개발한 제품들 중에서도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완충제로 쓰이고 있는 스티로폼 완충제를 종이 완충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비닐 플라스틱을 대체할 제품들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비닐 플라스틱을 없앨 수 있는 제품들을 저희가 더 많이 개발할 생각입니다. 플라스틱의 분해 시간을 단축시키는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숙제와도 같은 일인데요. 최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진은 조그만 꿀벌 해충을 통해 플라스틱 분해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항생제 내성 연구를 위해 사용하던 애벌레가 플라스틱 용기를 먹는 것을 보고 플라스틱 분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죠. 저희가 최근에 연구한 주제는 꿀벌 부채 명나방이라는 벌레가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꿀벌 부채 명나방 같은 경우에 37도씨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체온과 비슷한 병원균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꿀벌 부채 명나방을 받아서 비닐봉지 안에 이제 넣어가지고 많이 실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놓아두는데 그때 이제 많은 꿀벌 부채 명나방이 탈출을 하고 비닐을 이제 갉아먹고 나오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먹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관련된 연구를 하였습니다. 꿀벌 부채명 나방은 실험동물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입니다. 성충이 되면 꿀벌의 벌통에 침입해 알을 낳고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벌집을 먹으며 기생에 살아가는데요. 여기에 플라스틱 분해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연구진은 꿀벌 해충이 벌집을 먹듯 플라스틱을 먹는 이유를 벌집을 구성하는 왁스와 플라스틱의 화학적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에 연구진은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사용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꿀벌 해충이 플라스틱을 먹고 이를 배출하면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성질이 바뀌는데 어떻게 그 성질이 바뀌게 되는 건지 연구하는 거죠. 얘들이 원래 먹는 게 벌집을 먹어요. 그 벌집은
그 왁스라고 하는 성분인데 왁스의 성분은 저희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성분하고 구조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왁스를 먹으니까 이 플라스틱도 갉아먹고 탈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보통 얇은 플라스틱 그리고 잘 휘어지는 부드러운 플라스틱이나 비닐 그리고 폴리스티렌이라고 하는 유사한 구조의 스티로폼도 가능할까 해서 이렇게 줘봤더니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딱딱한 플라스틱을 제외하고는 거의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사실 꿀벌 해충이 플라스틱을 분해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인데요. 장내 미생물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연구진은 꿀벌 해충이 장내 미생물 없이도 플라스틱을 분해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해충의 장내 효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을 위해 플라스틱을 먹은 꿀벌 해충의 장을 추출하고 성분 분석을 준비하는 연구원. 해충이 분해된 플라스틱을 배설하는 것을 보고 플라스틱이 장 속에 머무는 동안 특정 효소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건데요. 연구진은 이 추측을 바탕으로 꿀벌 해충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원인을 찾아 실험을 이어가고 있죠. 플라스틱을 이제 벌레가 먹고 나서 그걸 장을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에 배설물로 나왔을 때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플라스틱이 분해되어 가지고 아주 잘게 쪼개진, 화학적으로 쪼개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플라스틱이 마지막에 산소가 붙어져 있는 상태로 장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산소를 붙여줄 수 있는 효소가 작용했다는 말이 되는데 사실은 효소는 플라스틱을 접근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동반되어야만 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꿀벌 부채 명나방의 장 속의 pH가 플라스틱을 먹자 말자 5분 내에 한 10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관찰했습니다. 저희 생각하기로는 아마 pH 10 이상의 조건에서 수소와 탄소의 그 구조 자체가 조금 느슨해진 틈을 타가지고 효소가 산소를 붙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 속의 생명체가 왁스 성분을 먹고 분해하는 것은 흔치 않은 현상인데요. 성분 분석을 통해 꿀벌 해충의 장에서 일어난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원. 먼저 왁스의 성분을 분석하고 왁스를 먹은 해충의 장내 성분을 분석합니다. 원래의 왁스 성분과 장 속의 왁스 성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왁스 분해 기전을 찾으려는 것인데요. 그 결과는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위쪽을 보시면은 왁스의 그 그래프들이 나와 있고 밑에가 장의 그래프인데 여기 이쪽을 보시면 알 수 있겠다시피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먹인 장에서는 새로운 물질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왁스가 왁스의 구조 중에 일부분이어가지고 이제 장에서 그 왁스가 잘라져서 이런 물질이 나왔다라고 저희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장 속에서 새로운 물질이 발견됐다는 것은 효소 작용에 의해 긴 탄소 사슬로 이루어진 왁스가 잘게 분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꿀벌 해충의 정확한 플라스틱 분해 기전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가고 있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왁스와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3가지 효소를 발견한 연구진. 앞으로 꿀벌 해충의 장 분석은 물론 인공장을 만들어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기전 연구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실험을 통해 플라스틱 분해 효소를 특정짓고 이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다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플라스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통해 조금 더 깨끗한 미래를 마주할 수 있게 되겠죠. 앞으로 상용화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은 꿀벌 부채 명나방이 애벌레 상태로 있는 기간은 전체 생육 기간의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2주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산소를 붙여주는 효소와 그 다음에 붙여준 이후에 그 플라스틱 그 긴 사슬을 자를 수 있는, 그러니까 효소는 이제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가위 같은 효소를 대량으로 이제 그러니까 생산을 한 다음에 플라스틱에 적용해 가지고 플라스틱을 그러니까 분해하는 그런 일들을 시도해 보려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탈 플라스틱을 위해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지 궁금한데요. 이상엽 교수팀은 특별한 플라스틱 생산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장균을 활용해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건데요. 썩지 않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적인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죠. 저희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요. 그걸 만드는 방법을 크게 2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자연계에서 원래 이러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미생물을 분리를 해서 그것을 배양을 잘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게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원래는 이 플라스틱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대사공학이라는 기술을 써서 이 플라스틱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미생물을 개발하는 양축으로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입니다. 분변에 의해 오염된 환경에서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오염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전자 조작이 쉽고 세포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어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죠. 유전자 변형이 용이한 대장균은 미생물을 활용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연구진에게 아주 좋은 연구 소재입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토양의 박테리아나 다른 유기 생물체에 의해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하는데요. 연구진은 직접적으로 플라스틱을 만들 순 없지만 대사를 조절함으로써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는 대장균에 주목한 겁니다. 미생물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 미생물은 이제 한 마리가 우리 몸 개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세포처럼 걔들도 게놈을 가지고 있어요. 유전체. 거기 안에는 DNA로 유전자를 코딩하고 있고 그 유전자들의 상당수는 어떤 생화학 반응을 매개하는 그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를 코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효소의 발현량을 우리가 조절을 하고 없는 효소, 즉 반응이 없는 거는 외부에서 가져다가 넣어주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만들면은 그거는 게놈에서 지워가지고 빼주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최적화를 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을 우리가 디자인한다 그러고요. 그걸 실제 실험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대장균을 활용해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능력이 없는 대장균에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를 주입합니다. 핵심은 대장균의 대사 흐름을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도록 조종하는 건데요. 그 후 대장균의 미생물 유전자가 잘 들어갔는지 UV를 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장균의 유전자 변형을 끝낸 후엔 배양을 하는데요. 이때 낙엽이나 폐목재 등 목질개 바이오매스에서 얻은 포도당을 넣어줍니다.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도록 먹이를 주는 건데요. 포도당을 먹고 한계치까지 자란 대장균은 포도당 일부를 플라스틱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대장균이 먹는 밥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포도당을 많이 넣어주는 이유는 대장균이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포도당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포도당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 충분한 포도당을 일부를 이제 플라스틱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도당을 계속 넣어줌으로써 대장균이 배불러지고 배불러지면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석유가 아닌 미생물을 활용해 만든 플라스틱. 친환경적으로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현미경 관찰을 통해 플라스틱 생산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기다란 막대처럼 생긴 세포가 있는 반면에 파란색의 동그란 물질을 품고 있어 꼭 살이 찐 것처럼 보이는 세포가 있는데요. 세포에 있는 파란색 물질이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이것을 가공에 사용한다면 앞으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되겠고 우리 후손들한테도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겠다는 마음은 다 공유를 했으니까 플라스틱을 제대로 쓰는 방향, 즉 사용하는 것도 최소화, 사용한 것은 거의 100%에 가까운 리사이클,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좀 슬기롭게 써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아주 적은 부분, 즉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조그마한 노력들이 플라스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플라스틱을 가리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물질이 되었죠. 이를 통해 플라스틱은 시대에 따라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분명한 건 그 영향력이 선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